안녕하세요. 2020년 5월 26일 화요일 5교시 수업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자기소개서 쓰기 수행평가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수행평가는 이제 여러분이 등교교육을 하게 되니까 학교에 오면 교실에서 선생님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강의로는 3단원, 국어의 의문 체계 동시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라인으로는 국어의 의문 체계를 수업하고 학교에 오면은 수행평가를 자기소개서 쓰기 수행평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오프라인과 온라인 수업이 다르게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4단원 마지막 과정으로 설득하는 글쓰기 했었는데요. 여러분들 굉장히 재밌는 글 많았고요. 그 중에서 잘 된 거 몇 편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는 10분 빠른 등교 시간을 늦춰달라는 상황을 선생님께 설득하는 글입니다. 전 우리 반도 다른 반처럼 10분 늦게 등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게 이제 주장이죠. 자기 주장을 맨 앞에 딱 냈어요. 선생님 입장에선 저희가 조금 더 빠른 시간에 와서 수업을 준비하려는 의미로 만드신 규칙이시겠지만, 그래서 선생님 입장을 이해하고 있죠. 선생님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하셨는지 자기가 이해한다는 거를 먼저 시작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규칙이 오히려 학생들의 집중도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센트럴 코네티컷 주립대학의 연구팀의 이 전문적인 연구 결과를 응용하고 있죠. 이게 뭐겠습니까? 이성적 설득 전략이 되겠죠. 그리고 저희 얼굴을 좀 봐주세요. 학교 학원 숙제로 매일 밤 늦은 시각에 잠을 청해 부랴부랴 학교로 달려오다 보니 다크서클이 줄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웃음을 유발하는 감성적 설득 전략이 되겠죠. 또한 1년에 한 번씩 고3들의 수능이 이루어질 때 다른 학년들은 1시간 정도 늦게 등교를 합니다. 그때 조금만 등교를 늦게 해도 저는 훨씬 더 맑은 정신으로 열심히 수업 임할 수 있었다. 그래서 자기 경험을 근거로 들어서 등교 시간이 늦은 게 오히려 학생들의 컨디션을 좋게 한다. 라는 근거를 제시했으니까 이성적 설득 전략이 되겠죠. 그러니 저희 반도 다른 반들처럼 등교 시간을 10분 더 늦춰주세요. 라고 해서 자기 요구만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근거를 들어서 이야기하니까 훨씬 설득적이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학생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등교 계약을 미뤄달라는 글이었어요. 이 계약을 미뤄달라는 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등교 계약을 상당히 염려하고 있구나 생각을 많이 읽을 수 있었는데요. 선생님도 마찬가지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또 부모님이 다 일하러 나가시고 아이들만 집에 하루 종일 있어야 되는 그런 또 상황들도 있고 여러 가지 참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등교 계약을 좀 결정하게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 최대한 조심해서 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고, 자, 이 친구도 글을 아주 잘 써서 선생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학교에 다니는 땡땡땡입니다. 요즘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지요? 라고 해서 자기 요구를 먼저 쑥 이야기하기 전에 상대편에 어떤 안부를 물어주고 굉장히 예의 바른 시작이지요. 감성적 설득 전략을 할 수 있죠. 다름이 아닌 이 사태가 일어난 상황에서 고3들은 어제 계약을 했고 순차적으로 계약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하지만 저는 계약을 미루면 안 되겠냐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다. 이 문장이 이 친구의 주장이 되겠죠. 왜냐하면 어제 계약하자마자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해서 요거는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제시하고 있죠. 이성적 설득 전략이 되겠죠. 죄송한 말씀이지만 학생들의 안전보다 공부를 중요시하는 것 같아 속상하다. 공부도 중요하지만 우리 학생들이 건강해야 공부를 할 수 있고 공부를 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온라인 수업도 잘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해달라. 그래서 이 친구는 굉장히 이성적인 근거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죠. 이 친구 굉장히 이성적 친구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성적 설득 전략이 아주 두드러진 글이었습니다. 자, 이 친구는 부모님께 독서실에 보내달라는 설득글을 썼어요. 선생님이 좀 잘 된 글을 주변의 선생님들하고 같이 공유해서 보기도 하고 하거든요. 근데 주변의 선생님들께서 이 글을 읽고는 와, 이렇게 키워놓으면 정말 걱정이었겠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스스로 공부하고 싶어서 부모님한테 독서실 좀 보내주세요. 예, 이런 글을 또 이렇게 논리적으로 잘 썼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부모님. 독서실 다니게 해주세요. 예, 주장을 맨 처음에 빡 제시했습니다. 최근 들어 독서실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어요. 집에서 공부할 때 동생들의 시끄러운 소리, TV 보는 소리, 아랫집에서 싸우는 소리, 뭐 이런 등등의 소리들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래서 자기의 경험을 근거로 들어서 논리적, 이성적 설득 전략을 세웠죠. 부모님께서는 독서실이 위험하다고 하시지만 집에서 5분 거리에 세계가 있고 10시 전에 집에 들어올게요. 이런 것들도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서 이성적 설득 전략이죠. 마지막에 저도 요즘에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하면서 매일 단어장을 외우고 있고 핸드폰도 자제하려고 있고 요거는 예, 자신의 됨됨이를 통해서 부모님을 인성적으로 설득하고 있죠. 예, 해서 이성적인 것과 인성적인 설득 전략을 잘 활용한 글이 되겠습니다.
래퍼가 되고 싶은 친구가 부모님을 설득하는 글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 래퍼를 선택해서 글 쓴 친구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너와 나의 연결고리, 이건 우리 안의 소리, Your Peace. 예, 이렇게 자기가 직접 쓴 랩을 가지고 시작을 하면 부모님이 읽을 때 이 첫 소절을 읽고 피식 웃음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감성적 설득 전략이 되겠죠. 그리고 엄마 아빠 제가 쓴 랩 가사 들어보셨죠? 저는 이렇게 도끼처럼 래퍼가 되는 게 꿈이에요 하면서 현재 어른들이 무엇을 염려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알아주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그런 편견을 깨는 래퍼가 되고 싶다라고 해서 부모님이 뭘 걱정하는지를 이제 이해하고 알아주는 이런 것도 감성적 설득 전략이 되겠죠. 그리고 래퍼 김하온이 제가 생각하는 좋은 노래 기준은 저를 다른 곳에 데려다주는 노래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도 이렇게 지치고 힘든 사람들을 좋은 곳으로 데려다주는 좋은 노래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좀 유명한 사람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 이성적 설득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동생에게 물을 떠달라고 설득하는 글을 쓴 친구인데요. 이 친구의 글은 전체적으로 웃음을 유발하는 감성적 설득 전략이 전반에 깔려있는 글입니다. 동생아, 하나밖에 없는 든든한 오빠가 과제를 하고 있다. 허나 목말라 목을 좀 축이고 싶구나. 오빠에게 물을 떠다 주겠니? 요즘 여름이 점차 다가옴에 따라 온도가 상승하고 그로 인해 인체의 중요한 한 가지인 수분이 빠르게 사라지며 겨울보다 더 많이 자주 물을 마셔주며 신체 기능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도록 빠르게 순환시켜 주어야 한단다. 또 물을 마시면 좋은 점이 많은데 몸속에 미세먼지와 같은 독소를 해독하는 효과도 있고 중국발의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책이겠지? 또 혈액순환에도 매우 좋다더구나. 네, 이런 것들은 이성적 설득 전략이 되겠죠. 온갖 과학적인 근거를 다 가지고 왔죠. 싫다고? 어허, 이렇게까지 안 하려 하였는데 매우 슬프구나, 동생아. 이 오빠는 너를 위해 지금껏 부모님을 대신하여 밥도 해주고 설거지도 하고 너가 입고 대충 던져놓은 옷들까지 빨래하여 널어주고 청소까지 하는데 넌 왜 오빠에게 물 한 잔 떠다주지 못하는 거냐? 오빠에게 이러한 일조차 못해준다면 오빠는 누굴 믿고 나의 물을 부탁하겠느냐? 오빠로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물을 떠다주겠니? 이거는 뭐겠습니까? 오빠로서의 자기의 됨됨이를 가지고 어필하고 있죠. 인성적 설득 전략이 되겠죠. 싫다고? 나의 사랑하는 동생 오빠에게 알다시피 너뿐이다. 누님께서는 학교에 가서 미래를 위한 일을 배우시고 있다. 나에게 중요한 물을 부탁할 사람이 너뿐이건 어찌 그리 냉정하게 거절하느냐. 앞서 말했듯이 수분이 부족해지면 매우 치명적이게도 최대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 나의 동생아 적어도 오빠로서의 책임을 끝까지 다하고 죽고 싶다. 동생아 정말 사랑한다. 지금 물을 떠다 준다면 오늘 저녁에 맛있는 밥을 보장하지. 어느 때보다 열심히 청결하게 저녁을 준비해 주겠다. 오직 너를 위하여. 그러니 이 오빠에게 물을 떠다 주겠니? 라고 해서 마지막에 인성적 설득 전략도 들어가 있고 또 좀 과장을 하고 있잖아요. 뭐 죽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이거 공포심 조장이라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웃음 유발이라고 할지 어쨌든 감성적 설득 전략까지 네, 이 친구는 이제 의도적으로 쓴 거죠. 선생님 숙제를 하기 위해서 이성적, 인성적, 감성적 설득 전략을 골고루 사용해가지고 아주 예, 잘 썼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냥 선생님 숙제를 냈을 때 그냥 자기 주장만 뚝 쓰고 끝내버린 친구도 많았어요. 근데 숙제를 의식하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설득 전략을 집어넣어서 쓰도록 노력을 했었어야 되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잘 된 글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삼촌 댁에 놀러간 노을이는 글자 퍼즐을 발견하였다. 사촌 동생과 함께 퍼즐 조각을 맞추며 글자 놀이를 하는데 이거 무슨 글자인지 알아? 산. 이건 책상할 때 상이야. 상. 이렇게 하면 성. 성. 우와, 신기하다. 자, 여러분들, 이모집 가서 어린 조카들 데리고 놀면서 이 글자놀이를 해보면, 노을이처럼 요 첫 번째, 요 시옷을 바꾸면은, 기역으로 바꾸면 간, 니은으로 바꾸면 난, 디귿으로 바꾸면 단,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요 글자를 바꾸면은, 선, 센, 신,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리고 요 밑에 글자를 바꾸면, 기역으로 바꾸면 삭, 디귿이면 삿, 리을이면 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어에서 요 글자들을 바꾸었을 때 뜻이 다른 단어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요 글자들이 국어의 가장 작은 단위가 되는 거예요. 요거를 뭐라고 할까요? 요거를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함께 놀면서 달과 돌을 넣어 노래를 부르고 있다. 달과 돌은 무엇 때문에 다른 단어가 되는 것일까? 달달 무슨 달 돌돌 무슨 돌 우린 달라.
달과 돌은 다른 단어죠. 이 달과 돌을 다른 단어로 구별해주는 요소, 그 요소를 우리는 의문이라고 합니다. 자, 이 발과 달이라는 두 단어를 구분해주는 다른 단어가 되게 하는 글자가 바로 뭐겠습니까? 첫 번째, 발, 달, 비읍과 디귿이 달라지니까 단어가 달라졌죠. 그다음 두 번째, 발, 볼. 이 두 단어를 다르게 만들어주는 글자는 뭐겠습니까? 그렇죠. 이 가운데 아, 오 두 가지 소리가 달라지니까 글자가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발과 밥을 다른 글자로 만들어준 요소는 뭐겠습니까? 그렇죠. 이 마지막의 글자 리을과 비읍이 달라지니까 단어가 달라졌죠. 자, 그런데 이 글자는 생긴 건 똑같아요. 발, 발. 그런데 두 개의 단어가 뜻이 다릅니다. 이건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요거는 발인데 이거는 발이잖아요. 요거는 소리의 길이로 구분을 합니다. 요거는 발, 짧게, 요거는 발, 길게. 자, 위 활동을 정리하면은 발이라는 단어의 브, 아, 리을 가운데에 하나의 소리를 바꾸면 발이 달로, 발이 볼로, 발이 밥으로 아예 다른 뜻의 단어가 되잖아요. 그리고 발, 발처럼 소리의 길이에 따라서도 뜻이 달라지잖아요. 이렇게 단어의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를 음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글자에서 음운을 바꾸어서 아예 다른 뜻의 단어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 글자에서는 첫 번째 글자 기역을 바꿀 수도 있고 우를 바꿀 수도 있고 리을을 바꿀 수도 있죠. 굉장히 다양한 글자의 다른 뜻의 단어가 나올 겁니다. 달이 마찬가지죠. 첫 번째 글자, 두 번째 글자 바꾸었을 때 전혀 다른 글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 퀴즈 설문지에다가 각각 3개씩 적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뜻을 구분해주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를 그 성질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모음과 자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구분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 두 가지를 발음을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 거. 아, 에, 이, 오, 우,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 브, 느, 즈, 무. 자, 이 두 글자의 차이점이 뭐겠습니까? 첫 번째 글자를 발음할 때는 막힘 없이 아랫배에서 나오는 소리가 그대로 쭉 뻗어나와서 아무런 막힘이 없이 소리가 났고 두 번째 글자는 이 배에서부터 올라온 공기가 입술에서 한번 막혔죠. 그래서 입술의 방해를 한번 받아서 나오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아무런 방해 없이 나오는 소리를 모음이라고 하고 방해를 받고 나오는 소리를 자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림으로 보면 다음과 같지요. 아래에서 공기가 이렇게 와서 구간구조, 이 발음 기관에 방해를 전혀 받지 않고 그대로 하고 소리가 나는 거. 않고 되겠죠. 그리고 요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부터 소리가 올라왔는데 입술에 방해를 받았어요. 입술에서 한번 이 공기를 차단해 준 거죠. 이렇게 두 가지가. 자, 그러면 여기 보기에 있는 글자를 공기의 흐름의 방해를 받지 않고 나오는 소리와 방해를 받고 나오는 소리로 구분해 볼까요? 자, 방해를 받지 않고 나오는 소리는 뭡니까? 오. 그리고 그 같은 경우에는 혓바닥이 입천장, 안쪽 입천장을 한번 막아주죠. 그 다음에 드 하면은 입술 끝이, 혓바닥 끝이 입천장의 이빨 바로 뒤쪽 부분에 붙었다 떨어지죠. 방해를 받는 거겠죠. 우 해보세요. 우 하면은 입술만 동그랗게 모으지 방해를 받진 않죠. 우. 그 다음에 이 마찬가지 입을 옆으로 짝 찢을 뿐이지 방해를 받고 나오는 소리는 아니죠. 이. 그 다음에 즈 하면 즈. 혓바닥의 가운데 부분이 입천장의 위쪽 부분에 붙었다 떨어지죠. 즈. 이것도 방해를 받고 나오는 소리가 되겠죠. 자, 다음 소리의 길이입니다. 소리가 짧게 나는 소리는 그냥 두고 길게 나는 소리는 옆에 점을 2개 땡땡 찍어주면 됩니다. 자, 소리의 길이를 정확하게 표시해 볼까요? 눈에 눈이 들어가서 차갑다 일까요? 눈에 눈이 들어가서 차갑다 일까요? 읽어보니까 어느 쪽이 어색한지 여러분 알겠죠?
눈은 우리 눈이잖아요. 요거는 짧게 발음하고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길게 발음해야죠. 눈에 눈이 들어가서 차갑다. 자, 두 번째, 밤에 밤을 구워 먹었다. 밤에 밤을 구워 먹었다. 이것도 읽어보니까 여러분 알겠죠? 요거는 낮에 비교되는 밤이고 요거는 먹는 밤이죠. 예, 그래서 뒤에 거를 길게 읽어서 밤에 밤을 구워 먹었다. 이렇게 소리의 길이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단어가 더 많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말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타는 말은 짧게 발음하죠. 말을 타고 가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말, 랭귀지, 말은 길게 얘기하죠. 말, 나란 말. 네. 그래서 말을 타고 가서 말을 전해주세요.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배가 있죠. 우리가 먹는 배, 그리고 사람 배, 타는 배, 이런 건 짧게 발음해요. 그리고 뭐 배가 되었다, 2배로 늘어났다 할 때는 길게 발음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 짧은 배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그럼 어떻게 구분할까요? 그렇죠. 문장 안에서 문맥으로 구분하면 되죠. 앞뒤에 쓰인 단어를 보면 이 단어가 어떤 상황에서 쓰인지를 보면 이게 사람 벤지, 타는 벤지, 먹는 벤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다음 세 번째 발, 요거 아까 나왔죠. 이렇게 창문에 들이오는 발, 그리고 사람의 발. 네, 이렇게 소리의 길이에 따라서도 뜻이 달라지는 단어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소리의 길이가 다른 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시를 쓴 시인도 있습니다. 이 시는 의도적으로 소리의 길이를 이용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소리내서 읽었을 때 좀 재미를 주는 거죠. 자, 이거를 소리의 길이에 맞게 적절하게 읽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눈이 내린다. 봄이라서 봄비처럼 포근한 눈. 담장 위에 쌓이는 봄눈. 나무 위에 쌓이는 봄눈. 마당 위에 쌓이는 봄눈. 그리고 마루에서 졸다가 깬 눈을 하고 앉은 새끼 고양이의 눈 속에도 내리는 봄눈. 네, 이상하죠? 선생님 방금 전부 다 길게 읽으니까 뜻도 구분도 안 되고 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에 눈이 내린다 할 때 눈은 길게 읽는 게 맞는데 여기에서는 선생님이 봄눈 하고 읽으니까 좀 이상하죠. 네, 해서 이렇게 봄이라는 하나의 단어와 연결된 이런 합성어의 경우에는 짧게 있습니다. 담장 위에 쌓이는 봄눈. 네, 짧게 읽으면 돼요. 자, 요거는 길게 읽는 게 맞고, 그죠? 그리고 여기 졸다가 깬 했으니까 요 눈은 새끼 고양이가 가지고 있는 눈이겠죠. 요 눈도 새끼 고양이의 눈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짧게 읽는 게 맞죠. 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제대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눈이 내린다. 봄이라서 봄비처럼 포근한 눈. 담장 위에 쌓이는 봄눈. 나무 위에 쌓이는 봄눈. 마당 위에 쌓이는 봄눈. 그리고 마루에서 졸다가 깬 눈을 하고 앉은 새끼 고양이의 눈 속에도 내리는 봄눈. 네, 이렇게 길게 읽는 거는 이 앞에 2개밖에 없었어요. 자,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국어에서 음운이란 단어의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어에서 문법을 배울 때 이 음운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가장 작은 단위예요. 이 음운에는 모음이 있고 자음이 있고 소리의 길이가 있었습니다. 자, 모음은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뱃속에서도 올라와서 발음기관의 방해를 받지 않고 나는 소리. 아, 우, 오, 이 같은 소리를 모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음은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뱃속에부터 올라와서 발음기관의 방해를 받는 소리. 발음기관이라는 거는 혀도 되고 입천장도 되고 목구멍도 되고 입술도 되는 거죠. 브, 즈, 느, 드, 그처럼 이 소리가 이 발음기관의 방해를 한번 받고 나오는 소리예요. 자, 오늘의 과제는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뿌려드린 설문지 퀴즈 풀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음운을 바꾸어서 다른 뜻의 단어 만드는 거 있고 또 자기 이름을 음운 분석을 해보세요. 예를 들면 이렇죠. 느, 아, 무, 응, 으, 느, 흐, 의 이렇게 예, 뜻을 구분할 수 있는 음운을 이렇게 분석하셔서 적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국어의 모음 체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단어는 외울 내용이 많으니까 수업도 그때그때 잘 들으시고 외울 거는 그때그때 잘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에서 끝!